된다고 한다면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이제 16년 전에 네. 나왔었던 네. 그 위헌 판결 문제를 어떻게 그렇죠. 풀어야 할지 하는 네. 게 사실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려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2004년에 국회가 수도 이전을 위해서 이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8대1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댔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혹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또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화두를 네. 풀어야 되겠죠? 네. 신혜리 앵커님, 대한민국 헌법전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헌법전에 있는 1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재민 1조부터 시작되죠. 그거랑 9분의 헌법재판관들이 2004년에 모였습니다. 그중에 8분이 세상에 법전에 없는 내용을 이것을 관습헌법이다. 그 당시에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조차도 분조차도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얘기 안 했습니다. 불고 불리의 원칙, 헌법재판소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묻지 않으면 답을 하지 않는다. 즉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거는 국민의 투표권, 국민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이 관습헌법이라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왕조의 수도는 한양이죠. 경국대전이라는 걸 끄집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엄연히 민주공화국이고 1948년에 첫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2조를 승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2조 시대부터 있었던 소위 한양 경국대전을 통해서 소위 관습헌법을 꺼내들어가지고 8대1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성문 헌법전에 있는 그 문구와 관습헌법으로 해석상 만들어낸 이것을 바꾸는 것이 개헌이라는 방식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개헌 이외의 다른 방식이 옳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독일은 서독은 보온이라는 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동독하고 통일을 했죠. 통일조약을 맺었습니다. 1991년입니다. 그때 통일조약은 법률적 효력입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통일조약에 베를린을 통일 독일의 수도로 둔다고 했습니다. 즉 입법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스 클라인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헌법재판관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무언가를 정하면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법적 안정성을 따라서 그것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즉 한번 위헌난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 반복 입법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전성을 존중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적 제정을 통해서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 즉 반복 입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개헌, 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관습헌법은 해석상의 것이기 때문에 개헌의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민투표가 있는데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만약에 법을 만들기 전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부의권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을 강제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게 되면 그 시차가 맞질 않습니다. 즉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하는 시점과 국민투표에 붙이는 시점이 시차가 안 맞아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것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다면 아마 그 당시 헌법소원으로 위헌을 얘기하시는 분이 또 그거 통과만 돼봐라. 통과되면 다시 헌법소원 제기한다 할 테니까 그때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저는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우리 네. 역시 법조인이라 어려운 얘기를 써서 사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예.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재 익히 알 수 있는 법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는 관리라는 것과 관습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통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법조인들이 8대2로 아까 말씀하실 때 8대1. 8대1 고민을 무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또 이 참여했었던 분이
바로 또 우리 지역본이 또 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후담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래도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할 분들이 결정된 사항을 지금 와서 이거를 지금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전에 인내 없는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우리나라 역사가 온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받아들이는데 방법이 뭐냐? 아까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전 그 중에서 이 뭡니까 그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한다는 거, 이게 만약에요, 이런 질문은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176명이 있으니까 이 주장을 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맞죠. 만약 80명이나 90명이면 지난 총선에서 그러한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까? 아니죠. 70명이나 80명이라면 이런 카드를 못 꺼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은 바로 이렇게 많은 표를 줘서 당선을 시킨 거는 이렇게 악용을 하고 어느 한 정당이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당선시킨 건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수도라는 거를 옮기는 데는 국가 100년 대계거든. 그러면 저 전라도든 경상도든 호남이든 어디서든지 듣고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나에게 유리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놓고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같이 야당을 하는 분들은 그거는 자기 유리한 대로 가는 건데, 이러면 국민투표로 우리가 제안을 했다. 이러면 또 이게 서로 상당한 또 분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자꾸 되풀이되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큰 틀은 국민 동의를 받는 지혜를 우리가 모색을 하잔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그렇게 해서 난 나가는 것이 강론도 큰 틀도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가 아는 상식의 법률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만 여기서 쏟아놓다 보면은 이거 뭐 생산은 없고 맨날 제자리가 온다고 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국민 동의를 얻는 국민 절차를 동의를 먼저 얻는 구하자. 방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네. 찾아가야지. 국민 동의를 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얻어야 되는 그거야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공청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여기에 총 직결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이 인정하는 그런 공청회,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솔루션, 좋은 네, 해결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홍문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이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방법, 뭐 헌법 개정하는 방법, 국민 투표하는 방법, 아니면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놓고 우선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실 김두관 의원님은 지금 이제 신행정 수도 특별법 예전에 만들었던 그 법과 유사한 법을 지금 내놨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이제 역시 열어놓고, 다만 이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합의로 만드는 과정에서 역시 이제 전국 순회 어떤 뭐 토론회라든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로 이 법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 거의 거의 뭐 30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만장일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헌법 개헌선 3분의 1을 훌쩍 넘는 수의 의원들이 지지하는 법이라고 하면 이것이 설사 헌법소원 제기에 의해서 헌재 또 다시 간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2004년도에 판결이 났을 때 정말 황당했는데, 헌법재판소라는 게 헌법재판관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보는 그런 기관인데요. 그러면 현재 그런 그 성문헌법,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판단해야지,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경국대전을 끌고 오는 것을 어떤 권능이 허락을 해준 것인지, 저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질서 하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거로 삼지 않고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준거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떤 면에서는 난센스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물론 이제 판례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아까 대통령이 직접 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꺼내는 것이
사실 이것이 또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접 꺼낸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여야로 특위도 만들고 특위를 만들어서 이게 뭐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든 만들어는 봐야 되는데 이게 제안하자마자 뭐 특위는 안 만든다. 그리고 당내 어떤 TF팀도 안 맞는다. 이렇게 벽을 먼저 탁 치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아쉬운데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이런 적어도 논의하는 과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언권 주신 겁니까? 예, 이게 이번 행정수도 이전의 요체가 뭡니까? 청와대 세종시를 이전하자, 국회 이전하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심이. 자, 이 지금 당초에 노무현 정부, 노무현 그 대통령 그 공약 과제로서 수도 이전을 얘기할 때 거의 거기에 준하는 뭐 사법부까지 다 가진 않지만 수도 이전에 준하는 걸 완성을 하자. 지금 그런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하필 지금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론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선도를 줄까요? 당시에는 굉장히 기대감을 줬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또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국토 골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했고 또 혁신 도시와 함께 이제 지역의 골고루 발전을 이뤄낼 거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과연 그때 기대했던 것만큼 물론 이게 행정 수도로 좀 줄었기 때문에 효과가 덜 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 봅니다. 그런데 먼저부터 이미 뭐 다 이제 확정됐으니 뭐 개헌을 할까 특별법을 만들까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그 김치국물을 너무 일찍 마시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수도 이전론 자체도 지금에 와서 더구나 수도권의 집값 문제, 전월세 문제로 국민들이 정말 자불안석이고 불안에 떠는 이 와중에 생뚱맞은 수도 이전론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선 신선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진정한 의미가 아까 박봉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죠. 단순히 뭐 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한다? 그거로 해결될까요? 지금 이미 청와대와 국회도 가기 전에 이미 주요 부처가 이전한 그 자체만으로 세종시는요 버글버글합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곳이 바로 세종시 지역입니다. 오히려 인근의 대전이라든가 충남 지역엔 오히려 블랙홀처럼 공동현상이 생기고 이쪽 지역으로 지역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충청도 범충청권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저 몇 개만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균형 발전의 큰 대안을 한번 우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자. 단순히 청와대 옮기자, 국회 옮기자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런 어떤 의제를 갖고 다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남북 통일 시대 대통령께서도 100년 우리 그 광복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남북 통일 시대를 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통일 시대에 통일 수도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수도 이전 문제는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지금 세종시로 모든 게 다 내려간다 해도 준비하면 완성되면 2030년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여 년 만에 또다시 통일 시대의 수도를 고민해야 되는데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남북 관계도 길게 보고 또 단순히 충청권을 아울러서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까지 골고루 우리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국회 투기 형태로 만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시죠. 그럼 우리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네. 제가 조금만 답을 드리면 아주 건전한 토론이 돼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얘기를 꺼내지 않았으면 이렇게 우리 통합당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회도 잘 지금 상임위에서 소위에서 지금 못 만나는데 제대로 이런 좋은 토론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특히 송석준 의원님이 통일 시대를 대비한 균형 발전 정책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몇 가지 현상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종시 투기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문제로 문제를 답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투기 그중에서 특히 종부세 대상으로 따지면 강남 3구가 73%입니다. 서울에서. 나머지 27%가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한 전체 구가 몇 개죠? 우리 25개구입니다. 서울. 25개구, 22개구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미친 듯한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균형 발전 정책도 하나의 중요한 잣대로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얘기하는 마당에 세종시 집값 걱정을 한다. 당연히 걱정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따가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그런 세제 대책 같은 걸 다 얘기하겠지만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세종시 값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에 불과 1, 2년 사이에 수십억, 뭐 많게는 70억 뭐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한 그에 비해서는 아직은 세 배 아래 핍니다. 전체적인 규제의 틀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아마 송석준 의원님 국토교통부에 오래 계셔가지고 관심이 있을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합친 GDP 총액이 1,9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가격이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경 3천조입니다. 1경 3천조. 그중에 주택 가격만 토지 빼고 주택 가격만 하더라도 한 4,700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자산의 GDP의 약 7배 가까이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4.5배 정도가 토지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입니다.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마 송석준 의원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중에 대부분의 부는 결국은 다 강남 3구에 상당히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미래 세대들한테 지금 20대, 30대, 40대들에게 어떻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이 워싱턴이 행정수도라고 해서 뉴욕이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니냐. 최고의 도시 맞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예요. 그런데 뉴욕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도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뉴욕 그 위에 시애틀이라는 워싱턴 근교에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존이라는 세계 최고의 ICT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로 한참 떨어진 서부로 가면 실리콘밸리에 애플이 있죠. 구글이 있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초인류 ICT 기업들의 애플만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무려 2,000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배쯤 됩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수도 서울, 경제수도, 대외수도 서울은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 저는 말 그대로 혁신의 세계적인 금융혁신 도시로서 수도 서울이 저는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스타트업과 관련해서도 서울이 아주 중심적 역할을 해주면서 아까 젖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러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또 광주의 지스트 또 대구의 디지스트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일종의 젖줄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인 일종의 성장국가 혁신 성장국가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기능을 서울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박범계 의원님께서 논제를 자연스럽게 이동을 시켜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위헌 판결을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얘기를 했더니 지금 민주당 내 TF에서는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드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건 그렇게 연말까지.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연말까지. 같은데 그래서, 이 통합당 네. 쪽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할 그렇습니다. 시점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원구를 문제에 정상화하는 대해서 여야 간도 그렇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토론과 또 좀 더 지금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렇게 말씀이시죠? 말씀드리면 네. 집값 문제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속돼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문제 꺼내놓고 답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물어보고 또 언론인들이 물어보면 앞으로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글쎄 좀 고민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억지로 두드려 맞추면은 더 부작용만 생기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의식주 문제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시장 경제로 맡겨야 돼요. 지금 아까 뉴욕의 세계적인 굴지에 발전된 나라에 거기 무슨 뭐 이런 우리가 차랑 규제로다가 잡아갖고 세금으로 때려잡았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상식으로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이게 규제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강남 잡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잡히니까 결국 공업풍선처럼 이쪽 누르면 저쪽 나오니까 수도 전체가 지금 투기 지역이 돼버린 거고 그게 또 불똥이 갑자기 또 수도 속으로 옮긴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대전 일부와 지금 세종은 완전히 집값이 또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매뉴얼이 없고 계획이 없는 걸 불쑥 내놓다 보니 부작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왜 못 옵니까? 네, 그 말씀 아까 하셨어요, 의원님. 네. 여야는 공존하는 거고 그래도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수도를 옮긴다는데 말 한마디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거는 저는 대통령 없지 못한 거죠. 네.